안녕하세요. 감동과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화려한 유흥가의 불빛이 닿지 않는 뒷골목은 마치 도시가 감추고 싶은 치부처럼 어둡고 습했다. 며칠째 이어진 장마로 인해 바닥에는 검은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고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곰팡내 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인적조차 드문 그곳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다. 퍽! 누군가가 발로 차이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늘고 힘없는 비명이 빗소리에 묻혀 흘러나왔다. 아니, 이 늙은 게 진짜 돌았나? 야, 김 실장. 내가 말했지? 이 구역 정리는 깔끔하게 하라고. 근데 아직도 이런 노인네가 껌을 팔고 앉아 있어? 기름진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덩치가 곰만 한 사내가 번들거리는 구두 끝으로 바닥에 엎드린 할머니의 어깨를 툭툭 쳤다. 명품 정장을 입었지만 터질 듯한 목 두께와 손등에 새겨진 문신은 그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 옆에는 멸치처럼 마르고 눈매가 찢어진 사내가 비열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혔다. 죄송합니다, 형님.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경고를 줬는데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봅니다. 야, 할망구. 내가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어? 마른 사내가 할머니가 팔던 껌통과 나물 바구니를 발로 걷어찼다. 플라스틱 통이 깨지며 하얀 껌들이 시궁창 물 위로 흩어졌다. 흙 묻은 깻잎과 상추가 더러운 빗물에 지시겨졌다. 아이고, 선생님요. 제발 한 번만 봐주이소. 우리 손녀 딸내미 교복비만 벌면 됩니다. 이거 다 팔아야 집에 가는데. 할머니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리는 손을 비볐다. 칠수는 훌쩍 넘겨 보이는 앙상한 몸이 공포로 인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다. 찢어진 입술에서 피가 흘러 빗물과 섞여 턱을 타고 내렸다. 하지만 사내들에게 자비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자의 눈물은 그들의 가학적인 본성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곰 같은 사내가 쭈그려 앉아 할머니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젖혔다. 손녀 교복비? 감동적이네. 근데 어쩌냐. 우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밥을 빌어먹고 살거든. 여기가 곧 재개발 들어갈 건데 이렇게 돗자리 펴고 있으면 땅값이 떨어지잖아. 응?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 뒤 매캐한 연기를 할머니의 얼굴에 훅 내뿜었다. 콜록거리는 할머니를 보며 그들은 킬킬거렸다. 형님, 그냥 확 밟아버리죠. 그래야 다시는 얼씬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리 하나 정도는 부러져야 말을 알아듣겠지. 작업해. 명령이 떨어지자 마른 사내가 쇠파이프처럼 보이는 둔기를 주머니에서 꺼내들었다. 차가운 금속성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할망구, 원망하지 마. 다 인생이 그런 거야. 사내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웅크렸다. 절망적인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이었다. 슉!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타격음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기이한 정적이 골목을 채웠다. 어? 마른 사내가 당황한 듯 신음했다. 내려쳐야 할 팔이 허공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니, 누군가가 그의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그림자.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여자였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하관은 창백할 정도로 하였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소속 소령 송혜교였다. 지옥 같았던 연합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길, 우연히 들어선 골목에서 마주한 참상은 그녀의 이성을 차갑게 식려버렸다. 그녀가 잡은 사내의 손목뼈가 으스러질 듯 비틀렸다. 뭐야, 이거 안 놔. 마른 사내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송혜교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와 짓밟힌 나물 바구니에 고정되어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군복을 입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없는 곳에서 힘없는 국민이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년은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감히 남의 영업을 방해? 곰 같은 사내가 담배를 바닥에 내던지며 험악하게 다가왔다. 19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구였다. 그가 다가오자 송혜교의 왜소한 체구는 금방이라도 묻혀버릴 것 같았다. 송혜교는 잡고 있던 마른 사내의 손목을 거칠게 꺾어버리고는 옆으로 밀쳐냈다. 우두둑. 으아! 내 손! 내 손! 비명과 함께 마른 사내가 바닥을 뒹굴었다. 송혜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구의 사내를 응시했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살기라기보다는 감정을 거세당한 무기질의 그것에 가까웠다. 사람이 아니구나. 낮게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차가웠다. 뭐? 이 미친년이? 야, 죽여버려! 자존심이 상한 거구의 사내가 주먹을 휘둘렀다.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묵직한 살인적인 위력이 실린 펀치였다. 맞으면 두개골이 함몰될 수도 있는 일격이었다. 하지만 송혜교에게 그 주먹은 너무나 느려 보였다. 707에서 밥 먹듯이 해온 근접 전투 훈련, 실전과 같은 대테러 진압 작전들. 그녀의 감각은 일반인의 속도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왼쪽으로 틀어 주먹을 흘려보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뱀처럼 파고들어 사내의 겨드랑이 사이 급소인 림프절을 정확히 가격했다. 퍽. 컥! 단 한 번의 타격. 거구의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렸다. 팔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다. 그는 당황한 눈으로 송혜교를 바라보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너 정체가 뭐야? 송혜교는 대답 대신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 몰라도 돼. 알 필요도 없고. 다만 하나는 확실히 알아둬라. 오늘 너희가 건드린 건 단순한 노인네가 아니라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평생을 바쳐 속죄해도 모자랄 뿐이라는 걸. 이 미친년이. 거구의 사내가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은색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살인 무기였다. 칼침 맞고 내장 쏟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가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무질서하지만 위협적인 공격이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송혜교는 침착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칼 끝의 궤적을 쫓았다. 왼쪽, 오른쪽 찌르기. 패턴이 보였다. 그녀는 상대의 손목이 뻗어나오는 순간 왼손으로 칼을 쥔 사내의 손등을 쳐내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쳤다. 빠각. 턱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고개가 뒤로 젖혀진 사내의 명치에 송혜교의 무릎이 꽂혔다. 끝. 거대한 몸뚱이가 짐짝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칼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송혜교는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깡패놈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고통에 신음하며 기어 도망가려는 놈들의 발목을 밟아 제압한 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두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걸어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송혜교는 놈들을 뒤로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방금 전까지의 서늘한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의 눈에는 물기 어린 걱정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흙탕물에 젖은 할머니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었다. 찢어진 입술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아이고, 처자. 이 귀한 사람이. 나 때문에 어쩌노. 저놈들 무서운 놈들인데. 할머니는 자신의 아픔보다 송혜교를 더 걱정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그 손의 온기가 송혜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괜찮아요. 저 꽤 튼튼해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괜찮아. 뼈는 안 다친 것 같으이. 근데 이거 어쩌노. 오늘 장사 다 망쳤네. 할머니는 시궁창에 빠진 껌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송혜교는 코끝이 찡해져 왔다.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껌 몇 통이 이분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송혜교는 지갑을 열었다. 현금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현금 인출기에서 뽑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인출해왔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오늘 장사하신 걸로 쳐요. 그리고 당분간은 나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아이고, 이 큰 돈을. 안 된다. 절대 못 받는다. 받으셔야 해요.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손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병원도 꼭 가보시고요. 제발요. 송혜교가 억지로 돈을 쥐어들이자 할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고맙데이. 참말로 고맙데이. 복받을 끼다. 이 은혜를 어찌 갚노. 송혜교는 할머니를 부축하여 큰 길가까지 모셔다 드리고 택시를 잡아 태워보냈다. 택시가 멀어질 때까지 그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다시 골목으로 돌아온 송혜교는 바닥을 살폈다. 도망친 놈들이 흘리고 간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빗물에 젖은 곰 같은 사내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놈들이 도망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모양이었다. 송혜교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봉투를 열어본 그녀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그 안에는 고위군 간부들의 명단과 그 옆에 적힌 금액, 그리고 27사단 신형 방탄복 납품 비리 자금 세탁 완료라는 메모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낯익은 아니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강준혁 준장? 그는 송혜교가 평소 존경에 마지 않던 군내에서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선배이자 직속 상관이었다. 송혜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단순한 동네 양아치들의 행패가 아니었다. 이들은 군 내부의 썩은 부위와 연결된 말초 신경들이었다. 할머니가 장사하던 이 구역이 재개발된다고 했던 놈들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그 재개발 이권 뒤에 군납 비리 자금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쾅!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 송혜교는 비를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조국, 그녀가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군. 그 내부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썩은 물이 흘러넘쳐 힘없는 할머니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용서 못해. 송혜교는 봉투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다.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내 눈에 띈 이상 모조리 씹어 먹어주마.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깊고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휴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총성 없는 하지만 그 어떤 전장보다 더 더럽고 치열할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밤새 퍼붓던 장대비는 그쳤지만 새벽의 서울은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송혜교 소령은 자신의 관사 창가에 서서 뿌옇게 흐려진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잠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봉투, 어젯밤 깡패들의 품에서 나온 그 판도라의 상자가 그녀의 시선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27사단 신형 방탄복 납품 비리 자금 세탁 완료.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박힌 이름 강준혁 준장. 그는 송혜교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따랐던 지휘관이었다. 훈련 때마다 흙바닥을 같이 구르며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가르쳤던 사람. 그런 그가 고작 돈 몇 푼에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방탄복 비리에 연루되었다니. 송혜교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확인해야 해. 함정일 수도 있어. 누군가 강 장군님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의 뛰어난 직감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 안에 있던 명단과 장부를 초소형 스캐너로 복사해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분산 저장했다. 그리고 원본은 라이터 불을 붙여 화장실 세면대에서 태워버렸다. 검은 재가 되어 물에 쓸려 내려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그녀는 존경심도 함께 하수구로 흘려보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송혜교가 거울 앞에 섰다. 정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빈틈없이 단정했다.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충성.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짧게 경례를 붙였다. 오늘부터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은 눈에 보이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웃는 얼굴로 악수를 청하며 등 뒤에 칼을 숨긴 내부의 적이었다. 707 특수임무단 본청.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송혜교가 지나갈 때마다 부대원들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평소라면 따뜻하게 받아주었을 그녀였지만 오늘은 목례만 가볍게 건네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모든 시선이 의심스러웠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전력기획처장실. 바로 강준혁 준장의 집무실이었다. 똑똑똑. 들어와. 익숙하고 중후한 목소리. 송혜교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넓은 집무실 안 강준혁 준장은 창을 등지고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인자한 주름, 군복이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노장. 그는 송혜교를 보자마자 안경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해교 소령 아닌가? 휴가는 잘 다녀왔고? 강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송혜교에게 다가왔다. 그는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예전 같으면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겠지만 지금은 마치 뱀이 몸을 휘감는 듯한 소름이 돋았다. 예, 덕분에 잘 쉬고 복귀했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송혜교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톤을 유지하려 애썼다. 표정 관리 훈련을 수없이 받았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나야 뭐 늘 그렇지. 늙은 군인이 할 일이 뭐 있겠어. 서류더미랑 씨름하는 거. 앉아, 차 한잔하지. 강 준장이 소파를 가리켰다. 송혜교는 정자세로 앉았다. 강 준장이 직접 녹차를 우려 찻잔을 건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래, 휴가 중에 별일은 없었고? 강 준장이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툭 질문을 던졌다. 지극히 일상적인 물음이었지만 송혜교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별일. 어젯밤 천호동 사건을 묻는 것일까? 그녀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본가에 들러 어머니 밥도 먹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왔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만.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말이야. 특히 서울 시내 뒷골목 같은 데는 조심해야지. 군인 신분에 휘말리면 골치 아파지니까. 순간 송혜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뒷골목. 강 준장은 그녀가 어제 천호동 뒷골목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송혜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강 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혹시 최근 군수물자 납품 관련해서 잡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승부수였다. 상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위험한 도박. 강 준장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찰나의 순간 굳어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송혜교와 같은 베테랑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탕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잡음이라. 어디서 그런 뜬 소문을 들었나? 목소리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사무적이고 냉철한 지휘관의 목소리. 휴가 중에 만난 동기 녀석들이 술자리에서 떠드는 걸 들었습니다. 신형 방탄복 성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불만이 현장에서 나온다고 하더군요. 송혜교는 거짓말을 섞어 둘러댔다. 강 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허허 웃으며 안경을 고쳐 썼다. 현장 놈들은 늘 불만이지. 보급이 조금만 늦어도 난리들을 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베테러 전술이나 더 연구하게. 자네는 우리 군의 칼이야. 잡다한 행정 업무에 무뎌져서 해야 되겠나? 그것은 경고였다. 쓸데없는 곳에 관심을 두지 말고 본분이나 지키라는 은근한 압박. 송혜교는 확신했다. 강 준장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가 몸통이다. 알겠습니다.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송혜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아, 참. 혜교야, 나가려는 그녀를 강 준장이 불러 세웠다. 이번 주말에 내장산으로 등산이나 한번 갈까 하는데? 자네도 시간 되면 같이 가지? 자네가 좋아하는 오리백숙이나 사주지. 송혜교는 문고리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복귀하자마자 밀린 업무가 많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그래, 아쉽구만. 조심해서 가게. 밤길이 어두우니까. 밤길이 어둡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등에 꽂혔다. 집무실을 나온 송혜교는 복도 모퉁이를 돌자마자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등줄기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적진 한가운데에 고립된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송혜교는 부대 내 보안이 철저한 사격장 지하 통제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부하, 정보과 소속 이수빈 대위가 있었다. 이수빈 대위. 카이스트 출신의 천재적인 해커이자 707 정보 분석의 핵심 인재였다. 작은 체구에 동그란 안경을 썼지만 키보드 앞에만 앉으면 그 누구보다 치명적인 전사가 되는 여자였다. 충성. 소령님 오셨습니까? 이수빈이 모니터 더미 속에서 고개를 내밀며 반갑게 인사했다. 수빈아, 문 잠가. 그리고 도청 탐지기 돌려. 송혜교의 심각한 표정에 이수빈의 장난기 어린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수빈은 즉시 출입문을 봉쇄하고 휴대용 탐지기로 방안을 훑었다. 삑삑삑. 다행히 이상 신호는 없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것. 1급 기밀보다 더 위중한 사안이야. 만약 이게 새어나가면 나뿐만 아니라 너까지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송혜교는 휴대폰을 꺼내 아침에 스캔해둔 명단 파일의 일부를 이수빈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방탄복 납품 업체 리스트 아닙니까? 근데 금액이 왜 이렇습니까? 단가가 시중가의 3배는 되는데. 이수빈은 단숨에 이상한 점을 간파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시만요. 이 업체 태산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등록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타닥 타다닥. 몇 분의 정적 후 이수빈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소령님, 이거 유령 회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요. 그리고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니 최종 도착지가 홍콩의 한 투자 은행 계좌인데 그 계좌의 실소유주가 차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 로그를 분석해 보니 이수빈이 꿀꺽 침을 삼켰다. 접속 IP가 우리 부대 내부망입니다. 그것도 사령부 본관 3층.
본관 3층. 전력기획처장실이 있는 곳이었다. 강준장의 집무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송혜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빈아, 지금부터 내가 해줘야 할 게 있어. 이 태산 무역과 연관된 하청 업체들, 그리고 그 업체들과 접촉한 군 간부들의 통화 기록, CCTV 동선. 싹 다 긁어모아. 단 절대 꼬리가 잡히면 안 돼. 우회 서버 3번 이상 경유하고 흔적은 바로바로 지워. 알겠습니다. 근데 소령님, 상대가 너무 거물입니다. 우리끼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수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상대는 별이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송혜교는 이수빈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바위를 깰 수는 없어도 바위에 틈을 내서 무너뜨릴 수는 있어. 우리가 그 틈을 만드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이수빈이 안경을 추어 올리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까짓것 해보죠. 저도 썩은 물은 질색이라서요. 707 정보 장교의 자존심을 걸고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때였다. 통제실의 비상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외부 연결이 차단된 내부 직통 라인이었다. 송혜교와 이수빈이 동시에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송혜교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통제실 소령 송혜교입니다. 송소령, 나야, 강준장.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전에 부관한테 물어보니 사격장에 갔다고 하더군. 사격 연습하나? 예. 감을 잃지 않으려고 잠시 들렀습니다. 열심히군. 그런데 말이야. 방금 내 방 책상 서랍에서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 자네 인사기록카드인데 주소가 천호동하고 꽤 가깝더군. 협박이었다. 명백한 협박. 그는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너무 무리하지 마. 총은 쏘라고 있는 거지만 잘못 쏘면 총구가 자신을 향할 수도 있으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뚝. 전화가 끊겼다. 뚜뚜뚜.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적막한 통제실을 채웠다. 송혜교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들켰어요?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선전포고야. 송혜교는 허리춤의 권총을 점검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도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 수빈아, 짐 챙겨. 오늘부터 비상대기 태세다. 어디로 갑니까? 송혜교는 문을 열며 차갑게 내뱉었다. 사냥하러. 독사가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으니 잘라버려야지. 그녀는 지하 통제실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다. 어느새 해는 지고 부대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 끝이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녀 뒤에는 억울하게 맞고 있던 할머니가 있었고 불량 방탄복을 입고 전장에 나갈 수천 명의 후배 전우들이 있었다. 기다리십시오, 장군님. 당신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가장 군인다운 방법으로 당신의 목을 조르러 갈 테니. 인천 북항의 밤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해무가 자욱하게 깔린 부두 위로 녹슨 크레인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매캐한 기름 냄새가 섞여 폐부를 찔렀다. 송혜교는 컨테이너 박스 꼭대기에 납작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수빈 대위가 해킹한 정보에 따르면 오늘 밤 자정, 문제의 불량 방탄복 2차 물량이 이곳을 통해 밀반출될 예정이었다. 군에 납품되어야 할 물건이 밖으로 나간다? 아니면 밖에서 만든 가짜가 군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썩은 내는 진동했다. 야, 동작 봐라. 군뱅이 살만 먹었냐? 30분 내로 다 실어야 출발한다고. 안전모를 쓴 작업반장이 인부들을 닥달했다.
그의 허리춤에는 작업 도구 대신 묵직한 무전기와 3단봉이 매달려 있었다. 일반적인 항만 노동자가 아니었다. 송혜교가 인이어 마이크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수빈아, 컨테이너 번호 확인해. 확인했습니다. TS4029. 파란색 하이큐브 컨테이너입니다. 지금 크레인 바로 밑에 있는 놈입니다. 송혜교의 시선이 파란색 컨테이너로 향했다. 사내들이 주위를 경계하며 그 컨테이너의 문을 열고 있었다. 진입한다. 내 신호에 맞춰서 저쪽 조명탑 전력 차단해. 송혜교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컨테이너 벽을 타고 내려갔다. 빗물 배수관을 잡고 미끄러지듯 내려온 그녀는 적재된 화물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거리는 불과 10m. 형님, 이거 물건 확인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윗선에서 불량 나왔다고 지랄. 아니, 난리를 쳤다던데. 한 사내가 반장에게 물었다. 반장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침을 뱉었다. 잔말 말고 시키나 해. 어차피 총알 막으라고 입는 거 아니야. 장부 채우려고 입는 거지. 전쟁이라도 나겠냐? 대충 납품하고 돈만 챙기면 그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송혜교의 이성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전쟁이 나지 않으니 병사들의 목숨줄인 방탄복을 가짜로 채운다. 그 아니라고 더러운 탐욕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수빈아, 지금. 팟. 부두를 비추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꺼졌다. 갑작스러운 암흑에 사내들이 우왕좌왕했다. 뭐야, 어떤 새끼가 전기 건드렸어. 비상등 켜. 그 혼란의 틈을 타 송혜교가 튀어나갔다. 그녀는 어둠 속의 유령이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입을 틀어막고 명치를 가격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내가 쓰러졌다. 송혜교는 지체 없이 다음 목표물로 향했다. 반장이 손전등을 켰다. 빛기둥이 어지럽게 춤을 췄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어? 송혜교는 적재된 나무 상자를 밟고 도약하여 반장의 면상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퍽! 반장이 나가 떨어지며 손전등을 놓쳤다. 바닥을 뒹구는 불빛 위로 송혜교가 착지했다. 이 자식 잡아! 쥐새끼가 들어왔다! 나머지 놈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달려들었다. 4대1. 하지만 송혜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3단봉을 주워 촥 펼쳤다. 한 놈이 쇠파이프를 크게 휘둘렀다. 송혜교는 상체를 숙여 피한 뒤 3단봉으로 놈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타격했다. 우직. 아, 내 다리! 뒤에서 덮치려던 놈의 복부에 뒤차기를 꽂고 휘청거리는 놈의 목덜미를 잡아채 바닥에 매다 꽂았다.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바닥에 뒹구는 놈들의 신음만이 부두를 채웠다. 송혜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파란색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상자 하나를 뜯어내자 비닐에 쌓인 신형 방탄복들이 쏟아져 나왔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다. 하지만 송혜교가 대검으로 방탄판을 찢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특수 세라믹이 아니었다. 압축된 폐플라스틱과 겹겹이 붙인 고무판. 미친 새끼들. 송혜교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건 방탄복이 아니었다. 그저 무거운 조끼일 뿐이었다. 소총탄은커녕 권총탄도 막기 힘든 쓰레기였다. 그때 쓰러져 있던 반장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킬킬거렸다. 대단하네. 여자 혼자서 우리를 다 눕히고. 근데 어쩌나. 너 이미 포위돼서. 뭐? 송혜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컨테이너 밖에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빛.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얌전히 나와라. 군 수사관이다. 군 수사관? 경찰이 아니라? 송혜교는 직감했다. 강준혁 준장이었다. 그가 손을 쓴 것이다. 함정이었다.
수빈아, 탈출 루트 확보해. 소령님, 3번 게이트 쪽은 막혔습니다. 해안도로 쪽 옹벽을 넘어야 합니다. 근데 높이가. 닥치고 차 대기시켜. 뚫고 나갈 테니까. 송혜교는 불량 방탄복 하나를 챙겨 어깨에 맸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죽거나 아니면 살아서 증명하거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헉, 헉. 경기도 양평, 인적이 드문 폐가. 창문은 깨져 있고 벽지는 곰팡이로 뒤덮인 낡은 집이었다. 송혜교는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왼쪽 팔뚝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아까 인천항을 탈출할 때 철조망에 긁힌 상처였다. 이수빈 대위가 구급 상자를 들고 달려와 떨리는 손으로 소독약을 부었다. 소령님, 뉴스 떴습니다. 이수빈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속보라는 붉은 자막이 떠 있었다. 육군 특수부대 소속 장교 민간인 폭행 및 군수품 절도 혐의로 수배.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송혜교의 사진이 나오고 있었다. 앵커는 그녀가 도박 빚에 시달리다 군수품을 빼돌리려 했고 이를 제지하던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고 보도했다. 하. 송혜교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도박빚, 군수품 절도. 강준혁 준장, 그는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잔인한 인간이었다.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는 송혜교를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린 것이다. 저희 이제 어떡합니까? 계좌도 다 막혔고 부대 복귀도 못하고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이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엘리트 장교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세가 되었다. 두려울 만도 했다. 송혜교는 상처를 붕대로 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져온 불량 방탄복을 벽에 기대어 세워놓았다. 수빈아, 울지 마. 저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겁먹고 숨는 거. 그녀는 자신의 권총 K5를 꺼내들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여기서 쏘시게요? 총소리가 나면 천둥 칠 때 쏠 거야. 마침 비가 오려나 보네. 밖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었다. 멀리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송혜교는 총구를 방탄복의 심장 부위에 겨눴다. 콱광. 천둥 소리와 동시에 총성이 울렸다. 송혜교와 이수빈은 천천히 방탄복으로 다가갔다. 결과는 처참했다. 총알은 방탄판을 종이 뚫듯 관통해 뒤쪽 벽에 박혀 있었다. 구멍난 방탄복 사이로 삐져나온 압축 고무가 흉물스러웠다. 이걸 우리 병사들한테 입히려고 했다고요? 이수빈이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남동생도 전방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다. 만약 전쟁이 났다면 이 쓰레기 조끼를 입고 전장으로 나갔을 것이다. 그것은 살인 방조가 아니라 예비 살인이었다. 송혜교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다. 억울함 따위는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와 명확한 목표뿐이었다. 수빈아. 네. 소령님. 강준혁이 돈 세탁을 어디서 했는지 찾았어? 아, 네. 태산 무역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곳을 역추적해봤는데 강남에 있는 청운 클럽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사교 클럽인데 거기서 정기적으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운 클럽. 들어본 적이 있었다. 정재계 고위 인사들이 은밀하게 모인다는 그곳. 거기 사장이 최전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자금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 휴대폰이나 장부를 확보하면 강준혁의 목줄을 쥘 수 있어요. 송혜교는 군복 상의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 구석에 놓여있던 도망칠 때 챙겨온 사복 가방을 열었다. 검은색 정장 바지와 셔츠. 가자. 네. 지금요? 거기는 경비가 삼엄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지. 놈들이 우리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기회야. 송혜교는 머리를 질끈 묶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쫓기는 사냥감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강준혁이 나를 악당으로 만들었지? 그럼 진짜 악당이 뭔지 보여줘야지. 법이고 절차고 다 필요 없어. 내 방식대로 심판한다. 빗줄기가 거세게 창문을 때렸다. 폐가 안 두 여자의 그림자가 결의에 찬 듯 일렁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화려한 조명 아래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청운 클럽. 입구에는 덩치 큰 가드들이 이어폰을 끼고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송혜교는 짙은 화장에 화려한 정장을 입고 클럽 입구에 섰다. 그녀의 안경에는 이수빈이 해킹으로 만든 가짜 신분 정보가 심어져 있었다. 예약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가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제2컴퍼니의 송이사. 최 전무님과 약속되어 있는데. 송혜교는 도도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가드가 태블릿을 확인했다. 이수빈이 10초 전에 심어놓은 가짜 예약 명단이 화면에 떠 있었다. 아, 확인되셨습니다. 3층 VIP 룸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드가 문을 열어주었다. 송혜교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다. 금빛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은밀하게 오가는 검은 돈의 냄새. 그녀는 이니어를 통해 이수빈의 목소리를 들었다. 소령님, 최 전무는 지금 302호에 있습니다. 강준혁 준장의 비서실장도 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서실장까지. 호랑이 굴에 제대로 들어왔다. 송혜교는 웨이터에게서 샴페인 잔을 하나 받아들고 3층으로 향했다. 복도 곳곳에 CCTV가 있었지만 이수빈이 실시간으로 화면을 조작해 그녀의 모습을 지우고 있었다. 302호 앞. 2명의 가드가 지키고 있었다. 송혜교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가드들에게 다가갔다. 어머, 여기가 화장실인가? 손님,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내려가시죠. 가드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송혜교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가드의 얼굴에 뿌리고 동시에 손바닥으로 턱을 올려쳤다. 다른 가드가 주먹을 뻗기도 전에 송혜교는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명치를 가격했다. 두 거구가 소리도 못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전광석화 같은 제압이었다. 송혜교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에는 기름지게 생긴 중년 남성과 군복을 입은 사내가 마주 앉아 돈다발을 세고 있었다. 누구야? 최 전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비서실장은 즉시 품 안으로 손을 넣었다. 총을 꺼내려는 동작이었다. 하지만 송혜교가 더 빨랐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잿더리를 집어 비서실장의 손을 정확히 맞췄다. 악! 비서실장이 손을 감싸 쥐는 사이 송혜교는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비서실장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르며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기절할 때까지 조르기는 풀리지 않았다. 쿵! 비서실장이 축 늘어지자 송혜교는 천천히 일어나 최 전무를 바라보았다. 자, 이제 우리끼리 얘기 좀 할까? 최 전무님. 너 그 뉴스에 나온 최 전무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장부는 어디 있어? 강준혁한테 보낸 송금 내역. 나는 몰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살려줘. 송혜교는 탁자 위에 놓인 와인병을 들어 벽에 던져 깨뜨렸다. 파편이 튀었다. 시간 없어. 3초 준다. 하나. 저기 금고 저 액자 뒤에. 최 전무가 덜덜 떨며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다. 송혜교는 그림을 떼어내고 금고를 발견했다. 비밀번호. 7070.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낡은 수첩들이 들어 있었다.
송혜교는 USB를 챙겨 이수빈에게 연결된 리더기에 꽂았다. 데이터 전송 시작합니다. 1분 정도 걸려요.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이닥쳤다. 여기다, 문 부셔. 강준혁이 보낸 병력이었다. 경찰이 아닌 사설 용병들 같았다. 수빈아, 아직 멀었어? 90%, 95%. 완료. 소령님 튀세요. 창문으로. 송혜교는 최전무를 기절시킨 뒤 의자로 창문을 깼다. 3층 높이. 아래는 좁은 골목이었다. 빗물 배수관이 보였다. 쾅. 방문이 부서지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타격 개시. 두두두두. 소음기가 장착된 총탄이 벽을 긁었다. 송혜교는 망설임 없이 창밖으로 몸을 날렸다. 배수관을 잡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녀의 등 뒤로 유리 파편과 총알이 쏟아졌다. 바닥에 착지한 그녀는 골목 끝에 대기하고 있던 이수빈의 차로 전력 질주했다. 밟아. 차에 타자마자 이수빈이 엑셀을 밟았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어둠 속으로 튀어나갔다. 송혜교는 품 안에 USB를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잡았다, 당신 꼬리.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USB 안에 담긴 진실이 단순히 군납 비리를 넘어선 더 거대하고 끔찍한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백미러로 멀어지는 클럽을 보며 송혜교는 피 묻은 입술을 닦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짙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 곰팡이 핀 벽지 위로 붉은 네온 사인이 유령처럼 어른거렸다. 송혜교는 창가에 서서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감시하고 있었고 이수빈 대위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거 정말 미쳤습니다. 소령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이수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송혜교가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강남 클럽에서 가져온 저장 장치 안에는 단순한 횡령 장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작전명 불사조의 추락. 암호화된 문서를 해독하자 드러난 내용은 끔찍했다. 강준혁 준장은 불량 방탄복을 납품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다음 달 예정된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에서 의도적인 안전사고를 유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낡은 장비와 불량 방탄복으로 인한 사상자를 발생시켜 여론을 조작하고 국방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증액시킨 뒤 그 차액을 자신이 설립한 군수 업체로 빼돌리려는 거대한 설계였다. 병사들의 목숨을 고작 돈벌이 수단으로 쓰겠다고. 송혜교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비리가 아니었다. 반역이자 학살 모의였다. 그때 송혜교의 주머니 속에 있던 대포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받아. 송혜교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익숙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송소령, 도망다니는 꼴이 제법 쥐새끼 같더군. 내 물건은 잘 가지고 있나? 강준혁이었다. 당신 군복 입을 자격 없어. 내가 곧 그 옷 벗겨줄 거야.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자네 정의감은 칭찬해주지. 하지만 그 정의감이 죄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어떨까? 할머니. 수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렸다. 송혜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구해줬던 천호동 골목에 그 껌 팔던 할머니였다. 아이고 처자. 오지 마라. 내는 괜찮다. 이놈들이 나를. 으브. 투박한 타격음과 함께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다. 송혜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노인네, 자네랑 꽤 각별한 사이 같던데? 내가 뒷조사를 좀 해봤지? 자네가 숨겨둔 약점이 가족이 아니라 고작 길바닥에서 만난 노인네라니. 707 에이스답지 않게 너무 무르군. 건드리지 마.
그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송혜교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리는 듯 낮게 깔렸다. 흥분하지 마. 거래를 하자고. 오늘 밤 11시 경기도 파주에 있는 폐공장으로 와. 혼자 와야 해. 물건을 가져오면 노인네는 살려주지. 만약 딴짓을 하거나 늦으면 이 노인네 장례식부터 치러야 할 거야. 전화가 끊겼다. 송혜교는 휴대폰을 으스러질 듯 쥐었다. 이수빈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함정입니다. 가면 죽어요. 알아. 송혜교는 외투를 챙겨 입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하지만 안 가면 그분은 정말 돌아가셔. 나 때문에 위험해지셨어. 내가 결자해지한다. 소령님. 송혜교는 이수빈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수빈아, 너는 여기 남아서 작업을 계속해.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너는 이 자료들을 국방부 조사본부 직통 라인으로 보내. 언론은 안 돼. 놈들이 언론까지 쥐고 흔들 수 있어. 가장 꽉 막히고 고지식한 원칙주의자 수사관들에게 직접 찔러 넣어. 하지만 믿는다. 내가 내 유일한 지원군이야. 송혜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비장한 공기가 감돌았다. 홀로 남은 이수빈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반드시 성공시킬게요. 경기도 파주의 폐공장. 짓다 만 콘크리트 골조와 녹슨 철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었다. 밤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 천둥 소리가 굉음처럼 울리며 공장의 정막을 깼다. 송혜교는 빗속을 걸어 공장 정문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저장 장치가 든 가방이 들려 있었다. 공장 중앙 거대한 폐기물 처리장 한가운데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할머니가 포박된 채 앉아 있었고 그 주위로 무장한 사내 10수명이 포위하고 있었다. 모두 707 출신이거나 특수부대 전역자들로 보이는 살기등등한 용병들이었다. 그리고 2층 난간 위 강준혁 준장이 우산을 쓴 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간 맞춰 왔군. 약속은 지키는군. 그래. 할머니 먼저 보내. 송혜교가 소리쳤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또박또박 내뱉었다. 물건부터 넘겨. 그럼 풀어주지. 송혜교는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철퍽. 흙탕물이 튀었다. 가져와. 강준혁의 지시에 용병 하나가 가방을 주워 내용을 확인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강준혁이 비릿하게 웃었다. 좋아. 노인네는 풀어줘라. 어차피 여기서 살아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강준혁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용병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내들었다. 총이 아니었다. 칼과 쇠파이프, 도끼 같은 근접 무기들이었다. 총성을 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죽여. 명령과 함께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송혜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빗방울이 그녀의 속눈썹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작이다. 송혜교가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의 손목을 낚아채 칼을 뺐고 그 탄력을 이용해 놈의 턱을 올려쳤다. 빠각. 그녀는 뺏은 칼을 역수로 쥐고 춤을 추듯 움직였다. 왼쪽에서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숙여서 피하고 오른쪽 놈의 무릎을 걷어찼다. 크. 수적 열쇠였지만 빗속에서의 송혜교는 물 만난 고기 같았다. 707에서 익힌 살상 무술, 크라브 마가와 시스테마가 섞인 실전 격투술이 불를 뿜었다. 그녀는 상대의 급소만을 정확히 노렸다. 눈, 목, 낭심. 자비는 없었다. 진흙탕 위에서 뒹굴고 피와 빗물이 뒤섞였다. 송혜교의 흰 셔츠는 이미 붉게 물들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가 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분을 지켜야 했다. 한 놈이 할머니 쪽으로 다가가 위협하려 했다.
송혜교는 싸우던 놈을 밀치고 몸을 날려 그놈의 등을 덮쳤다.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그녀는 놈의 목을 조르며 포효했다. 야수와 같은 기세의 용병들이 주춤거렸다. 바닥에는 이미 7명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2층에서 지켜보던 강준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쓸모없는 새끼들. 여자 하나 처리를 못해? 강준혁이 직접 재킷을 벗어 던지고 난간을 넘어 1층으로 뛰어내렸다. 쿵. 묵직한 착지음. 그 역시 과거 707의 전설이라 불렸던 특수전 전문가였다. 늙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살기는 현역 시절 그대로였다. 송소령, 내 손으로 가르친 자네를 내 손으로 보내야 한다니 참 유감이군. 강준혁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다가왔다. 최종 보스와의 대결이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송혜교와 강준혁은 서로를 노려보며 원을 그리듯 돌았다. 당신이 가르쳐준 건 군인의 명예였어. 도둑질이 아니라. 송혜교가 으르렁거렸다. 명예? 그딴 걸로 국방이 지켜질 것 같나? 돈이 있어야 무기를 사고 무기가 있어야 나라를 지키지. 나는 애국을 한 거야. 희생 없는 대의가 어딨어? 강준혁이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날렸다. 묵직했다. 송혜교가 가드를 올렸지만 충격이 뼈까지 전해졌다. 뒤이어 날아온 발차기에 송혜교는 흙탕물 속으로 굴렀다. 일어나. 고작 이 정도냐? 강준혁은 틈을 주지 않고 밟으려 했다. 송혜교는 바닥에 진흙을 한 줌 쥐어 강준혁의 눈에 뿌렸다. 으아! 강준혁이 눈을 감싸는 사이 송혜교가 일어나 태클을 걸었다. 두 사람은 진흙탕 속에서 뒤엉켰다. 기술보다는 악과 깡이 지배하는 개싸움이었다. 송혜교는 강준혁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희생? 그 희생을 왜 힘없는 병사들이 당해야 하는데? 당신 같은 똥별들 배 불리려고 죽어야 하는 목숨은 없어. 송혜교의 박치기가 강준혁의 콧뼈를 강타했다. 우드득. 강준혁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강준혁은 다시 일어났다. 품에서 단검을 꺼냈다. 죽어라. 칼날이 송혜교의 복부를 노리고 들어왔다. 송혜교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왼팔을 내주었다. 서걱. 칼이 왼팔을 그었지만 그 틈에 송혜교의 오른손이 강준혁의 손목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끝났다. 송혜교는 강준혁의 팔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대로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쾅! 강준혁은 숨이 막혀 캑캑거렸다. 송혜교는 그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치켜들었다. 한 방이면 끝낼 수 있었다. 사리가 치솟았다. 처자. 안 된다. 그람은 안 된다. 할머니의 울음 섞인 외침이 들렸다. 사람 죽이면 안 된대이.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송혜교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녀는 천천히 주먹을 풀었다. 그때 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가짜가 아니었다. 헌병대와 군 검찰 차량의 경광등이 번쩍였다. 꼼짝 마. 포위됐다. 무기 버려.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송혜교는 강준혁의 멱살을 잡은 채 그를 바닥으로 밀쳐버렸다. 법대로 심판받아. 그게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예우야. 강준혁은 흑투성이가 된 채 허탈하게 웃었다. 그의 야망은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이수빈이 보낸 자료는 정확하게 국방부 장관과 조사본부장에게 전달되었고 즉각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었다. 헌병들이 강준혁과 용병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송혜교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밧줄을 풀어주자 할머니가 송혜교를 와락 끌어안았다. 아이고 내 새끼. 이 피 좀 봐라. 으이구. 할머니는 자신의 옷으로 송혜교의 피를 닦아주며 통곡했다. 송혜교는 그 품에 안겨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가을이 되었다. 군사법정은 강준혁 전 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군납 비리와 살인 교사, 내란 음모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관련자 수십 명이 구속되었고 군 내부에는 대대적인 정화의 바람이 불었다. 송혜교는 모든 혐의를 벗었다. 상부에서는 그녀에게 1계급 특진과 훈장을 수여하려 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하고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군복을 입고 싸우는 것만이 나라를 지키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서울 천호동 시장 입구.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떨어지는 거리. 왁자지껄한 시장통 한 구석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졌다. 자, 여기 뜨끈한 호떡 왔으심더. 많이들 오이소. 그때 그 할머니였다. 이제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껌을 파는 대신 송혜교가 마련해준 작은 포장마차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계셨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나. 이게 누구고? 우리 혜교 아이가. 송혜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군복 대신 깔끔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훨씬 편안해 보였다. 잘 지내셨어요? 장사는 잘 되세요? 말도 마라. 네 덕분에 내 호강한다. 밥도 잘 묻고 우리 손녀 학원도 보내고 다 네 덕분이다. 할머니는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고는 송혜교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근데 얼굴이 와 이리 헬쑥해졌노. 밥은 묻고 댕기나? 그럼요. 저 이제 백수라서 밥 먹고 운동하는 게 일인걸요. 송혜교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백수는 무슨? 니는 영웅이다. 내한테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장군님이다. 할머니는 갓 구운 호떡 하나를 종이컵에 담아 송혜교에게 건넸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물어. 송혜교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하고 따뜻한 꿀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낸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의 맛이었다. 맛있어요, 할머니. 정말 최고예요. 송혜교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며 웃었다. 시장통 너머로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송혜교의 눈빛이 반사적으로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이내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는 이제 그림자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살아갈 것이다. 송혜교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시장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살아있는 소음들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그녀는 영원한 707이었다. 약자를 위해 언제든 주먹을 쥘 준비가 된 우리 곁의 진정한 영웅.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로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